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일부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속도보다 안전, 상품보다 문화, 긴장보다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5대 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3고 현상과 기후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의 경고 등은 농어촌과 민생 현장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달리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도약의 2026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고규필 고객님. 왔다. 뱅크로 와. 재미가 뱅크로 와. 와. 놀라움이 뱅크로 와. 와. 혜택이 와. 재미있게 놀랍게 다양하게 와보고 싶은 뱅크. 와뱅크. 고규필도 와뱅크. 광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2025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에서 전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박상훈 투자유치 과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그래도 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새해가 되면 늘 바뀌는 게 많은데요. 2026년 새해에는 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 중에 상속제도 변화도 일부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예, 지금 상속제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기존에는 이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이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004조 2라고 해서 신설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논의되던 것이 입법화된 건데요. 네. 개정 전까지는 상속인으로부터 탈락되는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좀 이 용어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직계 존속이란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바로 위에 부모나 조부모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계로 존속이고요. 네. 직계 비속이란 건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자식, 손자 등 이렇게 직계로 아래에 요걸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요걸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네. 상속인은 이제 상속을 받는 사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걸 전제로 좀 살펴보면요. 개정 전까지는 1004조에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5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로 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사기 또는 강박으로 뭐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처리에 방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또 마지막 5번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 음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뭐 이 정도 이르러야 되는데 네. 규정은 그렇게 있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아하.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아버지 내지 어머니이지 평소에 한 번도 부양도 하지 않고 인사조차 안 하면 연을 끊고 살던 사람도 개정 전에 법률에 의하면은 자식이 사망하면은 이제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실제 사례로 지난 2019년 11월에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보도에 의하면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모가 과학중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해서 논란이 좀 되었었죠. 그랬죠. 그런데 좀 전 말씀드렸듯이 개정 전의 법률에 하면 살인이나 사기 등의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다만 뭐 양육을 안 했다, 거해를 했다 이런 이유로는 부모를 상속해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모는 어머니죠. 구 씨의 재산의 한 40%를 상속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굉장히 양육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들고 가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서 개정 논의가 쭉 이어져 오다가 네. 개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개정의 내용은 뭐냐면 기존 이제 상속인 당연 결격 사유가 5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2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사유가 뭐냐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성년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성년자일 때 부양 의무를 잘 좀 거두치 안 했다 이 얘기죠. 잘 안 길러주고 네. 내가 상속인이다 요 주장할 수 없도록 요 규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기준으로 나나 또 내 배우자, 내 아들, 딸들, 손자들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이 상속인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미성년일 때 생견에 오지도 않거나 돈도 안 주다가 이래 부양의무 중대하게 위반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그 자식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미리 유언을 내 아버지 어머니 돈 못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은 네. 상속인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좀 전 말씀드린 살인 이런 거 중대 범죄 외에도 예를 들어 부모가 그 자식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하면은 이 또한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사실 부모가 밉다 하더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유언으로 공증까지 받아서 이런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런 맹점 약점이 있는데 이 점을 또 예상해서 개정 법률은 이제 조항을 베풀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죠. 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뭐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때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저 나쁜 놈 상속권을 상실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실효성이 있겠죠. 공동상속인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이제 상속인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다른 이른바 나쁜 상속인의 자격을 받아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네네. 부모나 조부모 모두가 이런 나쁜 상속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이런 경우는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럼 만일 이런 경우에는 어야 되나 이거죠. 그럴 경우에도 법도 이제 새로 좀 꼼꼼하게 참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오.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막 좀 옳지 않다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네. 이분들이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에 차손위로 상속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음흠.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망했는데 다른 상속인이었고 부모가 이제 직계 존속으로 상속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부모가 좀 많이 옳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가 이제 그 이러한 상속인 자격 결격을 선고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음흠.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직접 유언으로 이 사람 상속이 안 된다 하거나 네. 아니면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전부 공동 상속인이 전부 다 나쁘다 이랬을 때는 차순위 이 사람들이 날아갔을 때에 이제 내가 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로이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말씀드린 게 얼핏 들으면 그럼 이제 나쁜 상속인들은 다 이제 배제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요게 상속인 자격 박탈 제도 새로 시행된 거는 자식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인이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 종속일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하. 요게 이제 좀 제가 볼 때 참 아쉽다 이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법은 하여튼 이 상속인이 직계 존속일 때에 그 직계 존속이 옳지 않다 이러면 이제 달리도록 되어 있다. 요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 중에 누구는 참 이 행동도 옳지 않고 배은망덕해서 재산을 전혀 주고 싶지 않는데 이것도 그건 유언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해서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개정법에서도 유류분 제도라는 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일정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정말 그 행동이 매우 옳지 않다 이럴 경우에도 난 전혀 안 준다 이렇게는 현행법상 개정법상으로도 안 된다. 이게 유류분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개정 지금 1월 1일 오늘부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속법을 보면은 지밀고한 입법으로서 그건 맞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모는 상속인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진전이 된 거죠. 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그 사망한 구하씨 사건 당시에 이러한 법률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배제 청구를 해서 차순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자식답지 않은 자식을 상속인에서 배제하는 점까지는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리하자면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올해 1월 1일 또 세를 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좀 전에 유류분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은 이 사실 우리는 시장경제 제도로서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언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아무리 안 주고 싶어도 그 법정 상속인에게 주어야 된다 이거고요. 만약에 어떤 자식이나 상속인에게 다 몰아주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다 법정 상속인이 이랬을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이 내 유류분은 달라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 모두들에게 유류분이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전혀 안 주고 싶다 또는 배우자 내지 부모에게 전혀 안 주고 싶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는데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
내 형제 자매는 아무도 안 주고 싶고 제3자에 주겠다 이래 해도 네. 유류분이 이제 형제 자매에 관해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결국 요게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요게 유류분 제도가 개정돼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재산을 사망 후에 누구누구 또는 형제자매, 친구에게 주고 싶다 또는 제3의 재단법인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일정 부분 법률이 막고 있는 게 바로 유류분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류분 이런 좀 구시대적인 제도는 100%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논의가 많고요. 네. 그리고 상속인 중에 좀 전 말씀드렸듯이 상속인 중에 뭐 직계 존속이 좀 부적절하다면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제도가 현재는 입법이 돼 있는데 네. 직계 존속에서 더 범위를 넓혀서 상속인 중에 그 누구라도 부적절하다 이런 자가 있으면은 중대하게 하자겠다 이러면은 상속인을 상속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현재는 좀 이런 논의가 일부 반영돼서 개정이 되었고 일부 성과는 있고 일부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2016년 새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 중에 상속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부모 자격 없는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못 받게 하는 제도가 새로이 생겼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4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 영주시가 특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영주시는 2025 경북 투자 유치 대상에서 전 부문 수상의 쾌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주시 박상훈 투자유치과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주시가 수상한 상이 어떤 상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들어볼까요? 예, 경상북도 투자 유치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영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9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체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와 공무원 부분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였고 투자기업 부분에서는 영주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한 한국동서발전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습니다. 이번 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영주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투자유치 선도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투자 유치의 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예, 영주시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조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행적 역량을 투자 유치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영주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투자 환경 개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투자 타당성 사전 검토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습니다. 또 기업이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행정이 함께 움직이며 밀착 지원한 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국동서발전이 특별상을 수상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지난해 9월 한국동서발전과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주시 일원에 약 3만 5천 평 부지의 50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250명에 달하고 건설 단계에는 약 1만 명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 세수도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영주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청정수소 발전소 건설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이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방위산업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2,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31년까지 문수면 일원에 최첨단 방위산업 공장을 조성하게 되며 400여 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4,155억 원 이상의 생산 유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투자를 계기로 영주시가 K방산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관련 협력업체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충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가 산업구조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예, 영주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아트, SK 스페셜티 등 기존 주력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청정 에너지와 방위산업 같은 첨단 산업을 결합해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도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행정이 정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 투자 유치 인프라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수시로 소통해 온 점이 실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진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주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산업발전 방향이나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영주시는 앞으로도 기업이 신뢰하고 찾는 도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제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산업도시를 목표로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영주시가 경북 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시가 2025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에서 전 부문을 수상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박상훈 투자유치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맞이하는 소회 어떠신가요? 사실 2024년의 끝자락에 이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서 내란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사실은 2025년 내내 관통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 내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또 절대 왕정국가 시도를 저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그런 격전의 시간이 25년이었는데요. 국민께서 같이 싸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2026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좀 눈부시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더없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무척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25년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로도 부족할 만큼 격변의 시기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히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나라답게 좀 굴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가슴이 좀 뜨거워졌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란의 밤을 걷어낸 이 2025년을 발판 삼아서 26년은 말 그대로 좀 결실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는 포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저도 꼼꼼히 한번 이렇게 듣고 보고 했는데요. 네. 일단 2025년을 회복의 시간, 정상화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 이제 복구해냈다. 특히 뭐 무엇보다 힘든 게 또 경제 성장 문제였잖아요.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또 주식 시장도 활성화되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또 세웠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은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2026년은 말 그대로 결실을 맺는 대전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예, 이렇게 목표를 또 밝혀주셨고요. 네. 뭐 세세하게는 아까 앞서 모두의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가지 대전환의 길에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또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그렇게 바꾸겠다. 또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바꾸겠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5가지 목표 제시해 주셨고요. 네. 지금 시점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말 적절하게 잘 밝혀주셨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지나간 이재명 정부 7개월보다 앞으로 4년 5개월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은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말 대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넘칩니다. 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서 각계 연하장을 보낸 것 같던데요. 그런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는 안 보냈는데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라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민경욱 전 의원 이런 표현 썼더라고요. 본인이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까지 당선을 위해 애를 썼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3년 내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왔다. 네. 그럼 그냥 고맙다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이렇게 뭐 여러 사람 챙기는 모습이 뭐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뭐 무서운 일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데요. 조금 뭐 약간 좀 유치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글쎄요, 뭐 민경욱 전 의원이나 또 그분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은 이런 연합장 보내는 것에서도 뭐 이렇게 심리전을 구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는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건요 국회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 마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연합장을 보낸 거죠. 네. 예의죠. 그래서 이런 예의는 그냥 예의로서 받아들이면서 또 예로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전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는 2026년을 대도약의 해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네. 먼저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는데 그런데 과거 바른정당 소속 시절에 인터넷에 갑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단 말이죠. 네네.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원래 그 후보자의 자격, 능력, 그리고 또 그분의 뭐 어떤 생각, 관점, 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국민 앞에서 국회가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네. 더구나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국가 예산을 기획 편성하고 또 총괄 관리하는
어찌 보면 정말 요직 중에 요직인 만큼 저는 뭐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검증의 핵심은 첫 번째는 정말 그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고 장관인 만큼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 그 국정 목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느냐. 그 중에 핵심은 저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검증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뭐 지금 많이 논란이 됐지만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내란을 옹호했던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자기 입장 2번이고 3번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저는 해명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는 곧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 지향성, 그 정책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예컨대 우리 정부는 지금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기본사회에 대한 관점, 또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그리고 또 식량 주권이나 우리 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확고한 또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실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이런 걸 뭐 말 그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검증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어떤 처신들 말씀하신 그런 혹여라도 갑질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었다면 그 역시도 자질의 일부잖아요. 네. 저는 마땅히 검증하고요. 그 검증의 결과 국회가 이제 적격이다 혹은 부적격이다 판정을 내려야죠. 네. 그럼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겠지만 네. 저는 어쨌건 이해운 장관이 후보자죠.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정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기를 바라고요. 또 국회에서도 속속들이 잘 밝혀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한번 검증하는 제대로 된 청문회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여러 의혹 끝에 사퇴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더라고요. 현재 네네. 민주당 입장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걸까요? 내부 어떤가요? 네. 사실 드러난 보도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범죄를 의심할 만한 그런 아주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네. 물론 아직 이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의혹이 그리고 이런 범죄 정황이 불거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솔직히 우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거는 뭐 10번 100번이고 저희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또 사과드려야 할 이런 사안이고요. 네. 또 그래서 당은 당대로 말씀하셨듯이 윤리감찰단 통해서 지금 조사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 있는 그대로 다 또 규명해내고 뭐 트럭만큼의 불법이라도 나온다면요. 관련자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당무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들이 썼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죠. 그 부부를 비방하는 국민의힘 게시판 글 그 작성자 명의가 한 전 대표 부인 또 모친, 장인, 장모, 딸 명의와 동일하다. 그리고 전체 게시글에서 많더라고요. 한 87.6% 뭐 거의 1,500건
가까이가 네. 뭐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걸 확인했고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답변 회피했는데 이번에 우리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 올렸다 하고 이제 인정했던데요. 네. 저는 그 인정할 거면 깔끔하게 좀 인정하고 사실은 그 이전에 뭐 몰랐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문제 됐을 때부터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왕 인정하는 거면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가족들이 글 올린 사실 본인은 나중에 알았다라든가 네. 심지어 뭐 익명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저는 그래도 한 당을 책임졌던 그런 대표까지 하셨던 분으로서는 저는 좀 대응하는 태도가 저는 좀 온당치 못하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부친, 뭐 모친, 장모, 장인딸 예.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서 다 같이 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한 대표는 이게 범죄가 아니다 이러는데요. 지금 이거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하고 뭐 사법 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당대표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려서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치 도의상 바람직하냐 어떤 정치적 도의 심의 윤리 어떤 정치 문화의 문제잖아요. 비판할 때 있으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지금 뭐 국민들이 혹은 또 그 당의 당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이게 검사의 시선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네. 솔직히 만약 그 한동훈 대표의 과거 검사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요 마음만 먹으면 아마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걸로 기소도 할 수 있었을걸요. 네. 본인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사안조차도 실제로 법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억지 기소하고 조작 기소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데 뭐 남의 다른 네. 집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쿠팡 청문회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쿠팡은 여전히 버티기, 은폐하기, 책임 미루기로 일관했는데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 보면서요. 저 친구들이 왜 저러지? 결국은 이런 태도 같아요. 니들이 어쩔 건데. 어차피 우리 쿠팡 없인 당신들 못 살잖아. 네. 이런 태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안에서 사실상 쿠팡이 어떤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자만하면서 본인들의 시장 지배력을 좀 과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우린 내 갈 길 가겠다. 네.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오만한 태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린 미국 상장 기업이다. 난 미국인이다. 한국이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의 또 일종의 어떤 치외법권적인 인식 태도 네. 이게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 왜 지난 5년간 미국 연방 정부나 의회 상대로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원 넘게 막대한 로비 자금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서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그래서 그 우군들 잘 활용하면 한국 정부에도 압력 가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뭐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아주 오만한 자신감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못된 버릇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역설적으로 저는 성과라면요. 네. 바로 이런 쿠팡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 쿠팡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인지 또 어떤 사회적 책임성은 결핍되면서
오로지 이익에만 중독된 기업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는지 저는 그 본질을 어쩌면 고스란히 드러낸 청문회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과였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정부가 또 그리고 국민들이 저는 이런 기업 문화 반드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쿠팡이 앞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태도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오늘 말씀 정부가 저는요 네.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예컨대 뭐 과징금도 1조 넘게 물릴 수 있고요. 네. 또 뭐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는 다 좀 취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 입는 소상공인이나 또 노동자는 없도록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한번 본보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박교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